여러분, 금사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물론 진짜 금은 아니고 더럽게 비싸서 금사과라고 하는데, 최근 논란이 되는 사진 하나가 있었죠. 사과 한 개가 7,000원인 장면인데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애플을 합한 애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자, 그럼 사과가 대체 왜 비싸졌냐? 간단해요. 기후변화로 사과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것도 큰 폭으로. 작년 대비 사과 생산량을 보시면 57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줄었죠. 비율로 따지면 30% 가까이 감소한 건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증가한 거죠. 이게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플하게 사과 재배 면적이 감소했어요. 실제로 대구 지역 사과 재배 면적이 30년간 80% 가까이 줄었어요. 반면 강원도 지역은 250% 가까이 증가했죠. 이 현상의 가장 큰 이유가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재배지가 점점 지방에서 북쪽으로 상승한 거죠. 실제로 사과는 15에서 18도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랐는데, 이 날씨가 변동되면서 비교적 따뜻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산지 재배 면적은 줄고 상대적으로 서늘한 강원도 지역의 재배량은 증가한 거죠.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줄었다지만, 아니 장보고 있는데 사과 7,000원은 너무하지 않냐? 우리는 뭐 땅 파먹고 사냐? 차라리 사과를 수입해라 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IRA라는 걸 하는데 이게 수입 위험 분석이에요. 아무래도 통조림 같은 공산품보다 사과 같은 농수산물은 병해충 유입이 더 쉽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예 사과 수입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IRA를 통과한 나라가 없어요. 실제로 11개 나라가 사과 수입을 위해 신청한 상태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1단계, 그나마 좀 진전된 나라가 일본인데 아직까지 5단계에 머물러 있죠. IRA라는 게 좀 복잡해요. 보시면 총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위험 분석만 해도 평균 8년이 걸리고, 분석 과정에서 위험이 발견되면 해결 방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일본마저도 과실라방이라는 병해충의 방제 대책을 제출하지 않아 멈춰있는 상태죠. 물론 우리나라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 게, 실제로 호주에게 감귤을 수출하기까지 23년이 걸렸을 정도로 IRA는 엄격하죠. 그러면 과거 미국의 하얀 계란처럼 일시적인 수입은 안 되냐? 실제로 잠깐 사과, 배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찌라시가 돈 적이 있는데, 농축부가 직접 아닌데? 뭐라는 거야? 검토한 적 없어 라고 답하면서 사그라들었죠. 자, 이렇게 식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서 고물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의 모든 문제 세모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라는 게 사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차이도 존재하겠지만,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도 국외에서 받는 영향이 더 큽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곡물, 가스 등의 물량이 메말랐죠. 또 중동의 냉전으로 인해 유가가 요동치면서 전 세계가 고금리, 고물가 기조를 유지하게 만들었죠. 지금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 3개를 살펴보자면, 2019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졌죠.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2019년 97.6%였던 가계부채가 2020년 105.6%, 21년에는 108.3%를 정점으로 찍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난 22년부터 서서히 하락하고 있죠. 게다가 서울 음식점 폐업률이 1년간 20%가 나타났어요. 역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잘 하지 않으면서 반강제적으로 금리가 인상된 효과가 나타났고, 시장에는 돈이 풀리지 않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서서히 말라주고 갔죠. 그나마 재난지원금이랑 대출금 만기 연장으로 근근히 버틴 자영업자들도 이제 거리두기가 회복됐으니 조금 나아지나 싶었다가, 그러던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졌죠.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의 키워드는 곡물 그리고 가스죠. 일단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물 시장의 큰 손 중 하나였어요. 자료를 보시면 밀을 제외하고는 전부 10%를 상회하죠. 해바라기유는 46%나 차지하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게,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 압도적인 1위죠. 우크라이나도 5번째에 랭크돼 있고요. 곡물뿐만 아니라 서방은 러시아의 가스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사진은 러시아에서 서방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인데,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우리 푸틴이 공급을 중단시켰고,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비상이죠. 결국 이러한 정세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러시아산 가스의 대체제를 찾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이제 막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 고개 빼꼼 내미던 자영업자들의 관장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아놓는 계기가 되었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또 일이 하나 터졌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최근에는 이란 이스라엘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중동의 혹한기가 찾아왔는데, 자세한 상황은 위에 카드로 남겨두겠습니다. 돌아와서 중동은 곧 석유죠. 중동이 전쟁의 무대가 되면서 세계 유가가 덩달아 탭댄스를 추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펙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원유 생산량이 수직 낙하하고 있죠. 이러니 기름값이 더 오르겠죠. 정리하자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폐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곡소리가 나오는 판국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곡물 가격이 변동,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마저 요동치게 되는데, 곡물, 원유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 자체 생산이 거의 안 되는 것들 중 하나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이죠. 수입해오는 물건들의 가격, 배송비, 기름값은 모두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간단해요.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해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그래요.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면 통화량이 감소할 거고, 돈의 가치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안정되겠죠. 아니 그럼 이러한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죠. 지금 물가가 날뛰고 있는 것도 미국의 금리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돼요. 단순하게 세계 금융시장에서 원화랑 달러가 붙으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자를 높게 쳐서 세계 시장의 투자자들을 유혹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부작용이 있죠. 바로 자영업자들인데, 금리가 낮으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하지만 금리가 높으면 돈이 은행에 묶이지만 해외 투자 유치에는 더 장점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미국의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고물가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가뜩이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죠. 표를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올리는 양상이고, 22년 5월을 기점으로 점점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를 역전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큰 격차로 미국이 금리를 역전했죠. 그래서 물가가 날뛰고 있는 건데, 황새인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연이은 사이언트 스텝을 밟아대니까 당연히 뱁새인 우리 대한민국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그게 고스란히 표심으로 나타나니 정부도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물 떠놓고 비는 상황이죠. 사실 이건 비단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이러한 국제 정세는 국토가 넓은 나라가 유리해요. 반면 땅덩이가 작다 보니 자원이 없는 한국은 불리하죠. 곡물, 철강 같은 필수재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10대 무역 적자품을 보면 원유, 나프타, 철강 등은 대부분 땅에서 나오는 자원들이죠. 국토가 넓은 나라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당장 중국, 호주, 미국 등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원 강국이죠. 그런 나라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곡물, 철강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규모의 경제가 안 되죠. 사진을 보시면 이게 미국 곡물 생산지인데, 실제로 헬리콥터로 농약을 치고 물을 주고 있을 정도로 넓은데, 사진을 보시면 범죄자들이 은닉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실제로 범죄자들이 경찰에 쫓기고 있을 때 은닉을 하기도 한답니다. 돌아와서 이게 우리 호주, 미국, 우크라이나처럼 땅이 넓은 나라들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바탕으로 대량의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럼 저런 거 말고 뭐 과일이나 뭐 우유 같은 거 수입 안 되냐 하면, 이게 또 우리 기업과 많은 부분이 얽혀 있어요. 원래라면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정부에서 이런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각종 관세를 매기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외국 기업에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보호가 없어진다면 국내 기업들이 발을 빼면서 영원히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이죠. 연이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정부에 대한 민심은 험악해졌고,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과 7,000원보다는 지금 대형마트,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과일값이 조금 내려갔어요. 정부가 3월에만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물가 안정에 나섰죠. 물론 효과는 크게 없는 듯 하지만, 아니 나라에 돈이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물가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총선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전년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우리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과일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온 것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여기 주요 과실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애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명성에 맞게 1월 56.8%에서 2월에는 71%가 급등하면서 말 그대로 금값 사과가 완성됐죠. 차례대로 귤은 78.1%, 배는 61%가 증가하면서 주요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했죠. 이렇게 정부가 국고를 풀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선언하자 일각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입장이 등장했는데, 이게 한국은행 총재의 반응이었죠. 인터뷰에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제 통화,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관련 근거로 우리 농산물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그치지만 최근 2-3개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과실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그쳤지만 최근 영향은 18%에 달한다고 하죠. 즉 실제 농산물이 차지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 많은 상승폭이 적용됐고, 이는 거품이 심하게 낀 거다라는 입장인 거죠. 게다가 최근 사과값 폭등과 관련해서 문제점 중 하나인 생산지 감소에 대해서도 농산물 재배 면적을 늘리면 날씨가 좋아져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고, 반면 기후가 나빠지면 재배 면적이 크더라도 생산성이 줄어들고 또 보조금을 줘야 한다 라면서 이것이 참 불편한 진실이다 라고 말했죠. 이러한 쓴소리를 한 가운데 아울러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러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해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고 전했죠. 또 다른 말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의 합의점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점이 됐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투입, 유통 개혁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2024년도 쉽지 않은 게 미국 소비자 지수가 좋지 않아요. 31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5%가 상승했습니다. 금리도 아직 5%대고요. 금리 하락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기 때문에 아무쪼록 세계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우리 지갑도 평화를 되찾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